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하루 잘 보내셨네요. 애호망님. 애호망. 네. 애호망님은 정말 꾸준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항상 뭐 같은 맨날 거. 막차래. 애플 좋은 회사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명앵커 방송 보면서 예.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날선 반응일 수도 있는 그 이제 약간 상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쳐넘기는지. 아, 저한테 하시면 저는 이제 상처받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선풀하면은 이렇게 님이고 님이고 악플하면 놈이지. 놈이고. 네. 자, 어쨌든 첫 번째 뉴스는 오늘 한국바이오 축배를 들었다. 축포를 올렸다. 축포. 네. 렉나자. 한국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 오전 뉴스3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축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빵 쏘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쫙 내려오잖아요. 진짜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 한번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유한양행 차트 오전에 16%까지 올랐다가 0%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스코텍이 저기죠. 그 기술 렉나자 수출? 처음에 뭐더라? 기술 수출? 아니요. 물질, 후보 물질, 후보 물질. 네. 개발해가지고 요 회사는 마이너스 11%. 워낙 기대가 컸고 네. 이게 워낙 많이 알려진 뉴스였었잖아요. 저희가 아침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작년 우리가 광복절 때 네. 진짜 이게 독립운동했던 회사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유한양행 얘기를 하다가 이게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하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꽤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 잘 되면은 좀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1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 너무 알려져 있는 네. 뉴스여서 기대치가 많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를 좀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좋은 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만 봤잖아요. 네. 그 개발된 약이 진짜로 잘 팔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그 하는 구조를 거의 못 봤다는 본 거죠. 적이 우리는. 없죠. 본 네. 적이 없어요. 네. 뉴스만 봤었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 기업들만 그랬었죠. 네. 뭐 릴라이릴리 이런 게 뭐 비만약 그럼 진짜 팔고 있는 거. 숫자로 찍히잖아요. 네. 그게. 근데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AI 반도체로 실적 내는 거는 엔비디아 친구들, 네. 뭐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나머지 NPU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거 중에 돈 버는 걸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기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기대 갖고 딱 올랐다 뚝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가지고 실적을 내서 네. 그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이익으로 찍히는 걸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반응들을 보니까 야, 유한양이 그 개발한 거 아니라며 저기 조그만 회사에서 사온 거라며. 네. 근데 그게 사온 거라고 폄하를 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이게 후보 물질은 정말 많고. 그리고 다른 빅파마들도 지금 뭐 잘 나가는 그 약들 보면은 후보 물질 사다가 만든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후보 물질을 최종 임상까지 끌고 가는 것도 네.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 엄청나게 끌고 간 그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임상 3상 가는 업체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은 아직도 들고 있냐.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거를 또 누군가 팔아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구조는 저는 한국 바이오 산업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뚫는 것도 직접 뚫으면 좋겠지만 네. 꼭 직접 뚫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일종의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 네. 이거를 이번에 유한양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주가 폭락했는데 뭐 이러면 오늘은 그런 댓글 없는데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거 아니냐. 너는 아니, 펌프 아침에 뭐 있었냐면 네. 아니 언제적 렉나자를 아직까지 울고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FDA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매출이 없었던 거고 앞으로 생기는 건데 저는 좀 의아한 거죠.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건데 언제적 렉나자를 아직까지 울고 먹냐 이게 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아직 것 같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한 푼도 안 나왔는데. 근데 우리 한 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오늘은 그런 댓글이 없네요. 뭐 네. 기관 투자자들 설거지 하고 나갈 수 있게 설거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을 역시 우리 뉴스룸 시청자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구조가 정말 바이오가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뭐 저기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실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ST팜 관련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 ST팜 같은 경우가 CMO 회사죠. 네, 그렇죠. 뭐 CMO죠 그게? 또 이게 우리 또 올리고펩타이드 CMO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건데 제약회사 RNA와 출신. 관련된 그 CMO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 관련한 네. 그런 건데 이번에 아직까지 이게 그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약 상대방은 미공개지만 글로벌 탑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 한 곳과 네. 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 합성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단백질 관련한 CMO도 네. 중국이 잘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좀 그 중국에서 사오는 것에 대한 생물보안법으로 좀 견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때 이게 딱 잡아주는 게 네. 그러면은 또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상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이게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만 네.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똑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하는 거를 받더라도 네. 복제를 받더라도 오리지널 약품 대신 처방에도 무방한지에 대한 추가 임상 시험을 하는 그런 규정인데 네. 이게 미국에만 있는 규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다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미국에다 팔려 그러면은 추가적인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백억 이상 더 투입이 되는 제도여서 네. 이게 좀 걸림돌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이제 낮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죠. 네. 여기도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FDA에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 개수를 보면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2위라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가요? 예.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8종, 네. 셀트리온이 5종인데 이 중에서 그 인터체인저블로 인정된 거는 4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나머지 그 13종에서 4종 빼면 9종? 9종. 그건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그 미국에서 아까 생물보안법 관련한 것도 있는데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물가입니다, 물가.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 그래가지고 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하겠다. 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트럼프 후보 네. 같은 경우는 그 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네. 그럼 소득세 안 내면 세수 빵꾸나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중국에다 관세 매기겠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인터체인저블 그 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잘 공급하게 되면 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내고 있는 그런 의료 관련한 부담을 좀 적게 주면서 미국은 의료비가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특별히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 막아주는 거 있죠. 네. 미국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뚫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미국에 이어서 2위 바이오시밀러를 바이오시밀러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통상 경쟁, 그러니까 통상 환경의 그 변화에 따른 뭔가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잘만 이렇게 뿌리 내리면 진짜 우리가 그 기대가 아니고 네. 진짜 돈 버는 회사들. 돈 버는 회사들. 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과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마음은 또 씁쓸한 마음이 남길 마련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차이는 뭐냐면 네. 기대로 올라가면 네. 찍고 내려와서 못 갑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네. 진짜 한번 찍고 올라오면 영원히 못 가는데 네. 이게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점으로 다시 갑니다. 그게 이제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뭐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시죠. 이게 좀
단기에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잘 팔고 나오는 그렇죠. 게 중요할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분석했을 때 시장 분석해서 실적을 보고서 하셨던 분들은 좀 빠지더라도 빠지면 싸게 살 수 있죠. 오히려 빠지면 그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 대비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예. 뭐 그래서 서로의 그런 거 판단이 다 다를 있잖아요. 그 겁니다. 일라일리 이런 데들도 네. 라고 얘기할 때 살 거리라고 얘기할 때 살 거리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회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그쵸, 실적이, 한국에서. 예,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이 더 좋아. 그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이 더 더 좋아. 좋아. 그러면은 그게 장기 투자가 되는 또 예.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 뉴스는 자, 어떤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아, 사태 7시에 저기 삼성자산운용 7시에 아. 선물이 432개인가? 462개였었죠. 462개? 네. 예,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7시 어디 가라고요? 삼성자산운용? 예, 잠깐 들렀다가 선물 선물 받고 받으면- 오세요. 거기서 언더스탠딩 할 시간이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예. 그 TMF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2의 TMF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제언이 오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이 제언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압권 채널을 통해서도 TMF 관련된 건에 어떤 주된 내용을 저도 이걸로 사실 잡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좀 이게 의미가 어떤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에서 원래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신보성 연구위원이 직접 표를 만든 건데, 자 보세요. 구매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카드사에 결제하고 카드사가 피지사에 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셀러에게 지급하는 이 과정이 뭐 그냥 쉽죠. 근데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여기 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여기 낄 데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 돈을 만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돈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였다. 근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조금 사연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에 여러분들이 딱 돈을 넣었는데 그 카드사가 1차 피지사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1차 피지사가 2차 피지사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에 2차 피지사가 셀러들에게 돈을 넘기더라.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이 2차 피지사가 누구냐? 바로 이게 모든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현재.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는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 통신 판매업이라고 하는 이 업태 자체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거나 유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 그 통신 판매업자거든요. 근데 사실 이커머스 업자들은 본인들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통신 판매업자들을 중개만 해주는 건데 우리가 통신 판매업자냐 예. 라고 해서 이 업태가 2019년에 모두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신고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허들이 낮거든요. 그쵸. 뭐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아래에다가 저희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입니다. 이거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기죠. 그 카탈로그 같은 거죠. 그렇죠. 나는 물건도 없고 네. 뭐 그냥 그 카탈로그 보여주고서 그걸 보고서 나 살래요 그러면은 주문 넘겨주는 거. 네, 주문만 넘겨주면 이제 결제는 카드사가 하고 돈 받는 건 셀러가 하고 물건 보내는 건 셀러가 하고 요것만 해주는 거니까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바뀌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돈을 아예 못 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쿠폰도 발행하고 하려고 하면은 결제가 단계를 뭔가 건드려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쿠폰 쌓아주고 또 뭐죠? 포인트 쌓아주고 하려면 예. 그 결제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 거의 모든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 PG, 그러니까 전자결제 대행업을 등록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전자결제 대행업 등록도 굉장히 좀 허들은 낮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들이 돈을 건드릴 수 있게 된 거다 보니까 이것을 그럼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예 PG 자체를 이커머스와 사업을 분리하자는 게 첫 번째 분리고 그 다음에 그 분리된 2차 PG에서도 개인 계정과 그 다음에 결제 계정을 나누자.
그래서 피지 업체조차도 돈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중 분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제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불만이 또 나올 수 있냐면 사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상당히 큰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 포인트 발행하는 거, 포인트로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힘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사업이 방해되지 않겠느냐라는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안전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참 예전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기분 네. 나쁠 수도 있는데 이른바 플랫폼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약간 요런 구조가 있었어요. 이게 막 투자금 받은 걸로 이게 결제 대행까지는 아닌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쿠폰 뿌려가지고 사람도 쫙 모은 다음에 거기서 돈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네. 그걸로 또 쿠폰 뿌려가지고 또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캐시버닝을 하면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요거 가지고 또 시리즈 B, C 투자 받아가지고 또 그 투자 자본금 받고. 또 확충해갖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금융업과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 돈은 이렇게 아무나 만지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저 댓글 보고 생각난 건데 알렉츠도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알렉츠도 결국은 추가 투자를 못 받는 바람에 아예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렉츠라고 이름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게 사실 캐시플로우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사이즈가 조 단위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조 단위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산업에다가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분석이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만 무역협회에서 이번에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ECD 평균의 3에서 9배나 되는 막대한 산업보조금을 지원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이 지난해에 95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 대에 그쳐 네. 113만 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것보다 판매량이 훨씬 적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네. 미국에다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네. 심지어 이제 한국 GM 이런 회사들은 국내 판매되는 차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거의 대부분 트레일브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트랙스라든지 그거 다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만든 차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2020년에 22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023년에는 120만 대로 급증을 했고 이게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혜택이 남아있는 쪽으로 공장을 좀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 계산해 보더라도 네. 전 세계 수요를 다 메우고 전 세계 수요가 0.9 테라와트시인데 네. 중국에서 만든 것만 1.07 테라와트시 나머지는 중형 전기차 156만 대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1405기가와트인데 네.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중국과 글로벌 태양광 패널 설치량은 둘이 합쳐도 500기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00기가 정도는 남는다라는 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은 원래 중국이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내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역대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기초 수제 에틸렌이 2018년부터 글로벌 공급 과잉인데 이미 중국은 2022년부터 생산 1위입니다. 이게 에틸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틸렌의 그러니까 뒷단도 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중국의 공급 과잉과 관련한 선진국들의 대응이 있으면 우리 기업에게는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네.
유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벽 올릴 때 네. 중국이라고 찍어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딱 찍어갖고 중국 거만 규제해줄게 막 이러진 않을 거니까 이게 그 무역 구제 조치 형태들이 좀 무역 장벽으로 될 경우에 우리도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정부가 굉장히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딱 논리를 세울 때 네. 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중국 거는 못 들어오고 우리 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제안을 하면서 이제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좀 이런 논리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부터 당신네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논리를 세우고 당신네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 건 슬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규제 책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산지에 CH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 안 됩니까? 네. 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막았을 때 니네 그 너무 뭐 물가가 올라가지 않니? 네. 뭐 이런 식 그쵸.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딴 거 조금 포기하면서 좀 넣어주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그럴 정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올려주시면 서울시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있잖아요. 처음으로 용도 변경이 나왔습니다. 레지던스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거 유종 기자가 취재 많이 했었죠, 이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관련 내용을 좀 꼽는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롯데건설 때문에 이게 취재를 했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레지던스는 우리가 숙박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은 사실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된 곳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입주를 하면은 사실 잔금을 안 치르겠죠. 근데 이 롯데건설이 욕을 지었었는데 잔금을 사람들이 입주를 못했다고 안 치르면 롯데건설은 돈을 못 받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사실 롯데건설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가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건소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바로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 특혜입니까? 아니 뭐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특혜 그래요? 아닙니까 특혜? 롯데건설 부학입니까 특혜입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일단 롯데건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분양을 이미 했었어요. 이게 분양을 이미 했었고 분양가가 84제곱미터에 16억 원, 뭐 15억 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나게 이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가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는 부동산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산업적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이 뭐였었냐면 롯데건설이 PF 문제로 한참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루에스트까지 그 잔금을 못 받게 된다면 굉장히 그 어려운 재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했지만 롯데케미칼도 현재 중국의 그 저가 화학 제품 공세 때문에 롯데케미칼까지도 함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롯데그룹 자체가 이 롯데건설에서 시작된 재무 문제 때문에 모두 다 같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건설이 이번 루에스트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허용, 그러니까 용도 변경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도 수조원의 PF가 남았습니다. 수조원의 PF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PF로 인해서 뭐 터지는 건 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한숨은 약간 쉬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온 거에서 뭐 저런 거 있었어요. 지난달 25일에 안건 올라갔었는데 그 이게 생수기냐 그 주거 공간이냐에서 이제 뭐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복도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느냐, 네. 뭐 발코니가 있냐, 전용 출입구가 있냐, 바닥 난방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주차장 내 공간을 활용해서 그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대수를 늘리고 이 옆에 있는 그 상업 시설의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가 또 달라지잖아요. 생수기업이 네. 오피스 되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의 그 가치 산정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하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한 10만여 개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생숙 중에 한 오피스텔 변경된 게 한 1000여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몇 %죠? 대략 1%? 1%?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꽤 전국에 있는 생숙에 영향을 좀 줄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를 좀 이게 어떤 시발점이 좀 될 거고 여기에서 좀 꼬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혜 아닙니까?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왜 저긴 되고 우린 안 됩니까?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여전히 좀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그냥 별 뉴스는 아닌데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상하게 막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우리 같이 구경이나 하자.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스크래처블 디스플레이라 그러는데 스트레처블. 네. 뭐예요? 이 올라왔잖아요 위로. 아, 디스플레이가 올라온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를 위로 당긴 거죠. 네. 이게 원래 길이보다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요? 예, 예. 한 장입니다. 한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우와. 요런 구조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지 않냐. 그리고 야 근데 신기하긴 한데 저걸 어디다 쓰나 이런 고민이 되는 어디다 쓰나. 그런 뉴스를 준비해서 제가 뭐가 또 편향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자유님 공기자는 편향적이네요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 아주 제가 소비자 편향적. 그러니까 지금 거는 제가 편향적으로 얘기한 거 별로 없지 않나요? 롯데캐슬 뭐 그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어느 쪽으로 편향됐어요? 그러게 저도 어느 쪽 편을 들었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예, 질병청 코로나19 얘기 좀 전해주시죠. 사실 그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또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험한 상태인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질병청에서 얘기를 해준 거 좀 듣고 사실 여기서 해준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는 좀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사그라들 것이라는 게 질병청의 전망이었습니다. 일단 질병청에 따르면은 그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7월 셋째 주에 226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 둘째 주에 보니까 1366명으로 늘었고 근데 이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예. 유행했다가 또 사그라들었다 이런 트렌드를 좀 보니까 이달 말 정도까지는 환자가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번 이 유행하는 것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영미 질병청장이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할 수준은 아니고 그냥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치명률은 지금 계절 독감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지금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저도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그쵸. 굉장히 또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픈데 그래도 이 치명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계절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기 단계를 뭐 격상할 만한 국가적 위기 단계를 격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게 고령층 치명률은 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원래 다음 주에 1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26일로 좀 앞당겨서 치료제를 더 빨리 받겠다. 그리고 이 치료제 가운데 그 10월까지는 고위험군을 위주로 먼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학습되어 있는 게 있어서 코로나는 그렇게 크게 위기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심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조심은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위에 확 근데 준비 안 하다가 네. 이게 확 쏠리면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제 병원 가고 그랬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얘기 바로 쉬시고 그리고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드시면서 이게 치료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대증 처방할 수 있는 타이레놀 같은 거는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진짜 뻔하디 뻔한 일자리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1분기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지난 1분기에 31만 개가 증가를 했다. 31만 개요. 예, 네. 그 중에 26만 개가 60대 이상한테 갔다. 아, 그러면 5만 개 빼고는 다 60대가 다 어르신. 갔던 네. 거였죠. 건설업 일자리가 4만 8천 개가 줄었다. 이게 건설업 일자리가 4만 8천 개가 줄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한 4, 5, 60대 남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취업률이 떨어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보통 이쪽이 건설업 쪽이 그 남자들이 많이 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원비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늘어나게 되면은 60대 이상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그 실제로 좀 그래요. 그래서 건설업이 안 좋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 쪽 일자리가 좀 늘어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과 자동차, 그러면 여기서 배달 택배가 늘어나서 한 4만 3천 개 정도 늘었다. 네. 운수창고업 일자리가 4만 3천 개가 늘었다는 건데 여기는 의외로 젊은 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그 저기 있잖아요. 나는 그 중소기업은 싫다. 네. 스타트업은 가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싫다. 근데 의외로 그게 영향이 큽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급여 네.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그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그 부담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체 증가분의 84%를 차지했는데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마이너스 10만 2천 개. 40대는 3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암울하죠. 일자리가 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늘려면 첫 번째로 뭐 기업이 늘거나 예. 아니면 사실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기업이 늘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영업도 오히려 창업보다는 좀 폐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참 어렵네요. 근데 의외로 경기 좋으면 자동차 이쪽 일자리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산업이 좋으면 일자리도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왜 어른들은 일하는데 애들은 속된 말로 쳐놀고 있냐 그렇게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요. 네. 젊은 층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좀 잘 안 생기고 이런 측면이 좀 있고 요새 아까 기사 보다가 나 욜로족 말고 요노족? 요노족은 뭐예요? 요노족? 그러니까 기사 중에 좀 신기했던 게 요노족이 나 소비 안 한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나? 이제 오마카세 안 가고 네. 뭐 절약합니다. 뭐 그런 제목의 기사 보고서 20대 얘기가 오마카세 간 적 없다. 이제 거기다가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거는 네. 뭐 진짜 어쩌다 한번 누군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청년층들은 되게 방만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뭐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시니컬하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훈장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꼰대의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자, 그러면 뭐 다음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다음 뉴스. 이것도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산 맥주 하면 뭐 아사히 맥주라든지 이런 거 떠오르긴 하는데, 일본산 위스키는 뭐가 맛있습니까? 히비키. 히비키? 예. 그게 인기가 있는 건가? 비싸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일본 수입
맥주, 그다음에 일본 수입 위스키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월부터 7월까지 일본 위스키 수입액이 9.9% 증가했고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위스키 수입이 9.9% 증가했으니까 별로 증가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증가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이번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입액만 2021년 한 1년 동안 수입된 거의 2배래요. 와, 일본산 위스키 엄청 많이 지금 요즘 드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기억 떠올리시겠지만 2019년에 불매운동이 있었잖아요. 불매운동. 그때 그래서 그 아사히 맥주 같은 그 일본산 맥주가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1위를 지키다가 거의 90% 넘게 매출이 감소를 했었는데 예. 이게 다시 거의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에 이제 이거 굳이 국뽕으로 좀 연결시키고 싶은 거긴 한데 예. K푸드 관련돼서 저희가 어제 러시아에서 K푸드가 인기 많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 우방국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뭐 반한 감정 생기면 어쩌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 봐라. 그래서 반일 감정이 그랬어도 회복되네. 먹을 건 이렇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거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오늘 뭐 뉴스 갖고 그렇게 드라이한 얘기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이런 거 가지고 뭘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뭐라고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불매운동 하더니 뭐 우리 뭐 저 삼초 성식이 형 지금 제가 딱 얘기하려고 그런 게 저거였는데 우리 냄비 민족이냐. 뭐 불매운동.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열받으면 불매운동 할 수도 있고 네. 열 좀 꺼지면은 다시 먹을 수도 다시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계속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매운동의 효과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았을 때 불매운동,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어. 네. 그럼 열받아서 불매운동을 해. 네. 그럼 우리가 열받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그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열받게 또 불매운동을 해요. 그래야 불매운동을 할 수 있고. 근데 계속 불매운동을 하면은 그건 더 이상 할게 불매운동이 없네. 아니야. 그러네. 야, 우리가 무슨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니고 네. 거기서 뭐 좀 열받으면 불매운동 좀 하다가 이것도 이렇게 좀 엔화도 싸고 네. 뭐 그럴 때 좀 먹기도 하고 먹기도 입기도 하고. 하고 네. 그래 또 열받게 하면은 또 이렇게 그래야 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계속 불매운동을 하면 더 이상 불매운동을 할 수가 없군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그 사람들 마음에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야 너 뭐 불매운동 하더니 이제 또 그거 먹고 있냐? 뭐 네. 이런. 그러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본 위스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래놓고 발 빼는 거 봐요. 빨리 끝내시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